안녕하십니까. 배틀전북의 함윤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죠. 전북 정치인들은 저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성과로 다가오는 게 있었을까요? 열악한 경제 현실과 함께 미약하기만 한 전북의 정치력이 아쉽기만 합니다. 저희 배틀전북에서는 전북 정치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특집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며칠 전에 전라북도에 저희 지인들이 저를 보기에 놀러를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라남도의 고향이시고 서울에서 활동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새만금으로 해서 막 군산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았어요. 차로. 그랬더니 가시면서 그러세요. 저를 쳐다보면서 전라북도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제 속을 얼마나 그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게 과연 우리는 헛살았나? 우리가 전라북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갈 길은 어디인가? 우리가 지금 선거 문제나 무슨 뭐 저희 자치단체장 문제, 뭐 국회의원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이게 정말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라북도는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탄핵정당에 무슨 할 말이 있냐 이런 말 지금까지도 그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소명을 했고 또 짐을 벗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에 따라서 또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다른 또 반성을 통해서 국가에 입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번 네. 말씀. 예. 아까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시각을 이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경제는 이제 세계적인 상황을 봐야 돼요. 세계적인 상황에서 OECD 국가에서 2%대 성장한 것이 세계 3위예요. 우리나라 건실하게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이 우리들한테 경제 차지하는 비율이 26%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명박 그 대통령 같이 그런 사람도 사드를 설치 안 하고 이렇게 다 이랬는데 갑자기 사드를 설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폭격을 맞다시피 했어요. 이제 이런 거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산업이랄지 이런 거에서 나름대로의 선방을 해서 성장을 해서 해왔고, 그걸 폭망했다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 얘기를 해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처절하게 반성을 아직도 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저는 이게 여기 민주평화당도 준여당, 그 다음에 여기 정의당도 하도 보덕이 됐으니까 준여당, 아주 행동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당, 준여당으로 1중대, 2중대라고 했지만 국민이 오히려 그걸 더 바랬던 거고, 하도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하니까 한 2,000건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국회 입법에서 발의가 되는 이 현실에서 500건 겨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대 국회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건 무조건 반대를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하자면 친박 간별사를 두어가지고 그 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국회에다 갖다 넣으니까 그 안갚음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훌륭한 허남조 의원 미래도 참 걱정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은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폭망했다고 들은 말씀은 없었고요. 근데 교수님 말씀도 다분히 과하신 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뭐 썩은 물에 뭐 물 몇 바가지 부숴가지고 물이 맑아지겠느냐. 이 물 몇 바가지가 문제인 거죠. 지금 사실 생각할 적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한 뭐 적폐청산을 떠들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적폐를 더 쌓아오고 있죠. 지금 입장에서 볼 적에. 근데 허 의원님, 예. 근데 이제 계속 같은 말을 하시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바뀐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지금. 아니 2년 그러니까는 반. 그동안 이제 네. 1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면서 뭐 일명 우리가 말하는 적폐라고 하는 거 뭐 사법농단 뭐 4대강 그리고
그 이명박 정권의 그런 부정부패 박근혜의 어떤 농단까지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 10년에서 어떤 이제 정당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10년 동안 정말 우리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를 했던 그 분들과 그런 정당,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서민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겨우 지금 2년 지났어요. 제가 뭐 민주당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마치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2년 지났으니까 이제 내일이 아니라 니네들 일이다 이런 식. 그리고 2년 어느 국민이 용서했을까요? 저는 자유한국당을 용서하거나 그것을 용납하거나 이해한 적이 없어요, 국민들은.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고, 분명 지금의 적폐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파생된 적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역시 이제 다당이다 보니까 각 정당의 입장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페트롤 전북 특집으로 마련한 멍석 토론, 그러면 아무래도 김종국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군산의 경제가 위기를 겪으면서 전북 경제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계속 양산되고 있고 어려운 이 현실입니다. 그 경제 분야에 들어가서 그 각 정당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국 교수님 먼저 총평해 예, 주시죠. 저는 대한민국이 다 어려운데 여기 전라북도가 어렵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또 타당성 있게 기업이라는 것이 구조조정을 타당성 있게 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2017년 11월 1일 날 현대조선소가 가동 중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대 지금 금년에 어떻게 돼 있냐면 현대 우리나라가 조선업 수주 1위예요. 세계 1위입니다. 1위 지금 금년에. 그런데 또 우리 현대조선소 것이 가장 대형이고 가장 최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경제성이 있어요. 이걸 뜯었다는 것이 저는 경제 논리에 안 맞는 일을 현대중공업에서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 세 개가 이제 대우중공업 이 세 개의 조선소가 있는데, 맥켄지 보고서에서 우리 한국에서 세 개는 생존하기가 어려우니까 맥켄지 보고서에서 뭐라 했냐면 대우중공업을 도산시키고 나머지를 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남 거제도를 살리려고 군산을 죽인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을 인수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고, 여기에 와서 뭐 최고위원을 하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아픈 손가락이다 하고 이런 얘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와가지고 또 12월 3일 날 현대중공업 협력 기업하고 14개하고 도청하고 해갖고 상생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 아 선거가 왔구나. 에? 아 선거가 왔구나. 언제지 선거가? 4월 15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말씀드려. 그 GM 군산 공장이 있어요. GM 군산 공장이 그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에서 투자를 한 회사예요. 정부의 지배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걸 거기가 군산이 훨씬 가장 늦게 생겨가지고 기계도 신형이고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걸 외부에다 수출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군산에다가 바로 요양에서 수출하면 되는데, 부천치는 어디로 가냐, 인천으로 싣고 가야 돼요. 그다음에 저기 울산 것은 부산으로 싣고 가야 돼요.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겠어요? 경제 논리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제 논리를 아니고, 거기에는 홍영표라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것이 민주당은 준열하게 반성을 해야 하고 빨리 대안을 내놔야 돼요. 분명한 사실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전북 도민들이 걱정도 많이 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살림이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GM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그 전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게 조짐이 보였던 일이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서 이것을 뭐 되자마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우리가 그만큼 전북 정치권의 힘이
약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반성도 또 합니다. 저희가 중앙 정치에서 전북 정치인들이 힘을 많이 쏟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자성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전북 같은 경우를 보면 탈호남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남이라는 명분으로 전라도가 다 묶이다 보니까 전남을 챙겨야 되고 광주를 챙겨야 되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니까 전북이 항상 호남의 굴레에서 그냥 뒤처지는 일들이 번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밀려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전북만의 독자적인 앞으로의 그 사업들을 더 개발을 해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갈 때 우리 전북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이번에 예산안 올릴 때 신규 사업을 한 60개 정도를 새로 만들어서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 들어가서 예타라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돼야 그것이 중앙정부의 돈을 가지고 와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새만금이라는 거 하나도 해결을 못해서 20년에 끝날 걸 30년째 끌고 오면서 겨우 그것이라도 마무리를 해야 우리 전북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전북에 있는 인재들이 그만큼 중앙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반을 같이 만들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3년차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 인사들 많이 요즘에 기용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전북의 현안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같이 공조해서 앞으로는 우리 호남 에서 전북의 몫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저는 오리라고 생각되고요.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내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 군산 문제를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분이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함에도 우리가 그동안은 좀 밀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당을 떠나서 전라북도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의원님은 자꾸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다시 정당으로 가고 다시 정당으로 가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GM과 그다음에 이 현대 조선소의 문제는 정말 우리 전라북도 경제의 근간을 흔들 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정권을 떠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GM 군산 공장이 폐쇄될 거라는 얘기는 2012년도, 2013년도부터 이미 예견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한순간에 이게 공장이 폐쇄된 게 아니라 이미 2012년이나 13년에 여러 가지 세계 어떤 자동차 산업과 그다음에 GM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 뭐 수출, 그다음에 물량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럴 때 정권을 떠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GM을 통제하거나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은행이 제2주주입니다. 제2대 주주면은 정부가 얼마든지 협의와 협약을 통해서 GM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국회의원도 없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더구나 없었어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왜냐면 미리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셨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현대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호황이었다가 불황이었을 때 정부에서는 조선업을 확 접어버렸어요. 큰일 났구나. 근데 정부에서 왜 접었겠습니까? 기업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기업이 무서웠던 거고 기업은 노동자건 지역 경제건 상관하지 않고 일단 몸집 줄이기를 해버린 거예요. 장기적인 어떤 조선업의 어떤 문제나 우리 노동자들의 지역 경제 문제를 떠나기 전에서 철저하게 기업 중심으로 이걸 구조조정을 해버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이거에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눈뜨고 가만히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뭐를 했느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호황기가 왔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전례 없는 조선업의 호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읍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조선업에 대한 이런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걸 압박을 하셔야지 기업 이윤에 정말 눈이 먼, 왜냐하면 현대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거든요. 노동자만 죽어나갔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네,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싶어요. 지역의 다수당 전직 사무처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군산과 도당과 뭐 이렇게 서울 쪽에 종횡무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정부 쪽에서 기다려봐라. 우리가 정권을 잡는데 전라북도가 얼마나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지독하리만큼 정부 쪽에 쫓아다니면서 또 지역의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모든 의원들이 다 총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다수당이었지만 이제 야당이 돼버리면서 이제 힘이 없어졌는데 당시 이제 뭐 이거 사소한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올 때마다 정말 한 3일 정도는 좋은 말을 하고 가요. 그렇지만 또 한 번은 그 총리가 전라북도 군산에 내방을 했는데 당시 민주당의 도당위원장은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테 돌리고 우리가 지금 당을 대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김민아 의원이 말씀한 대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전라북도가 살아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초당적으로 뭉칠 때는 뭉쳐야 되는 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습성이에요. 뭉쳤어요. 사실 뭉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소수당이 지역에서 소수당이 된 거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식으로 그 책임감을 벗어나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뭐 묻는 말에 대답하는 식이 됐는데 좌우지간 그때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말 발에 땀띠나게 뛰었었습니다. 뭐 최고위원회를 현장에서 열리는 거는 저는 요식행위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그것도 했었고 거기 업체들 직원들 만났었고 또 저기 중앙부처에 찾아다녔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탕발림에 속아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지금과 같은 결과가 된 거죠. 하지만 지역의 다수당을 차지했던 어떤 정당의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현대조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단위의 고용 창출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군산 조선소는 다른 건 하지 못한답니다. 뭐 중소 선박이라든가 오로지 그 이제 그 큰 선박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정치, 기업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제 요새 보면은 너무 친기업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만큼 지금 행보가 그러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조선 정책 지금 제2의 정말 이 불어오는 호황을 정말 또 잘 맞아서 현대나 우리의 어떤 조선 업계와 잘 맞아서 지금 수주를 많이 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에 읍참할 게 아니라 읍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조선업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끌고 나가서 거기에 현대가 따르도록 하는 이런 친기업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을 주도해서 국민을 살려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 정책을 먼저 정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군산 조선소의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회의원들의 비판으로 다 이제 시달릴 수밖에 먹는 없는데 자리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잘 몰라서 우리 박사님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애당초부터 큰 틀에서 보면 그 조선소나 이 그 자동차 이게 영남의 그 다 하청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화랑기에 그 쉽게 말하면 강성 뭐 그들 말로 강성 노조라고 하는 노조가 있는 데서 그쪽에서 직원을 뽑지 않고 정규 직원 한 180명에다 보내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로 쓰는 거의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또 기업이라는 게 한번 구조조 세계적 사적으로 구조정 들어갔는데 그 뭐 화랑기 오면 기업이 돈 버는 거지 그것 때문에 또 폐쇄된 공장을 운영한 예는 없어요. 저 아무리 떠들러봐도 그래서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고 사탕발 할 것도 지금부터 다른 걸로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한번 폐쇄해놓고 다시 늘릴 일도 없어. 그래서 그게 맞나요? 김영기 대표님이 한 얘기가 맞아요. 그것을 내놓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좀 말. 잠깐만요. 그래서 GM도 정규직은 부천으로 갔잖아요. 저쪽은 또 울산으로 가고 결국 피해는 올 때 마치 그 회사들이 들어오면 전라북도가 표변할 것처럼 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밀어다 전라북도가 없는 돈 거기다 갖다 박은 돈이 1,000억이 넘고 기업 온다고 또 지금 국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있고 그 기업들은 화랑기에 정직원 안 받고 대충 해서 하다가 좀 불안하니까 바로 철수하고 본토로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임금이 급격히 이렇게 올라다가 보니까 정규직을 안 뽑고 비정규직도 파견 근로자 뽑고. 근데 교수님, 예. 근데 교수님 그거는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금이 올라서 나라가 어려워진 게 아니죠. 지금 GM 같은 경우에도 국민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번에도 5,100억을 요구했어요. 30만 일자리를 담보로 해서 대한민국 5,100억 원 안 내놓으면 우리 철수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 노동자들과 이 직종을 인질로 잡아서 대한민국 정부에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GM이 미국으로 해서 본사로 그 가져간 이익은 따지면 노동자의 임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에 그게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이 GM, 이 기업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아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GM에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어떻게 노동자의 임금 문제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큰 산업의 틀은 뭐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중국으로 갔냐, 이런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가겠어요? 자, 그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우리 국민들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여야 아니, 그것은 오늘 논의가 아니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GM이 기술 개발료를 가져가고 또 이런 또 기술 개발했다고 우리들한테 돈을 망창 피박을 씌우고 이런 기업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차체를 개발을 하는데 기술 개발해갖고 좋은 신차가 국민들로부터 신용을 못 받고 오히려 GM 본사를 살리는데 역할을 많이 한 거 있어요. 그런 점이 문제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호주에서도 있다가 뉴질랜드가 있다가 떠나고 먹튀 늘 하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많이 되니까 예.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그 낙후된 지역에 새롭게 쉽게 말하면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지자체나 정치권은 그 외국의 기업이라든지 국내 유수의 기업이 전북에 유치가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환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두 개 건진 것이 요즘에 문제가 되는 GM과 이제 조선이었는데 철수 다 했고, 그리고 새만금도 어차피 그것도 30년간 환상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나 지자체, 특히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많은 학계, 전발년 비롯한 전주대 다 학계 있는 분들이, 그런 경제나 이런 쪽에 전문가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걸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쉽게 말하면 고용을 늘려나가고 좀 돈을 좀 더 조금씩 벌더라도 일확천금도 복권 사듯이 일확천금 해갖고 안 된다는 건 이미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북에서 아무리 외자 유치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공항도 없고 철도도 없고 항구도, 실제 우리에 맞는 그 것들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개발해서 진짜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도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더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참 대한민국에서 전북이라는 이 지역의 인구 비율, 또 경제 비율 여러 가지 보면 2%라는 말씀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힘을,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다시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원점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대로 또 갈 확률이 높은 현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먼저 현명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제대로 된 인물을 좀 더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해야 되고, 그것이 곧 정치적으로 이어진다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지역성, 도민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우리 지역은 그 쉽게 우리가 동학 이야기도 하지만 외세에 맞서서 싸웠던 지역이고, 일제 강점기 의병투쟁이 가장 활발하게 있었던 것이 우리 전북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 전북 도민들이 현재의 모습처럼 사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아까 우리 처음 이야기했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 단일한 정치 구조가, 올해 독점적 구조가 오래되면서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들이 모아지지도 않고 항상 서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살았던 그 30년을 청산하면서 우리 것을 우리 스스로 찾으려면 저는 가장 좋은 게 지역 정당이 가능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들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으니까 우리 전라북도만을 위한 고민하기도 벅차요. 솔직히 다른 지역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라북도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사해서 정당도 만들고, 우리는 충북보다 1차적으로는 전북에 관심이 많다. 우리는 지방자치만 하겠다. 국회의원 같은 거 관심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전북을 위한 그 문의만 뭐 국회의원 해가지고 초등학교 나왔다가 뭐 50살 먹어서 와갖고 나 전북인이 하는 사람들 말고,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의 토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정당들이 가능해야 하는데, 저는 정치 발전의 2단계가 비례대표제 확대, 연동형 다음 단계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뜻맞는 사람들이 왜 지금은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서울에다가 중앙당을 안 두면 정당 그 설립이 안 돼요. 그리고 5개권역에 쉽게 말하면 당 광역 지부를 둬야만 정당이 되는데, 이런 요건들이 완화가 돼서 지금까지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정치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선거 때는 다 전북인이 했지만 자식도 서울에 살고 본인도 집이 서울에 있고, 가끔 선거 때 하수거듯이 와가지고 유권자 지지받고 받고 나면은 거의 얼굴 보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거의 예의도 없이 거의 다. 그래서 공약할 수 있죠. 나는 죽을 때 여기서 죽겠다. 내 자식이 서울 학교 가면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학 교수들, 교사들, 정치인들 자식들은 전부 다 우리 시민단체 대표 출신도요. 그 당시 그걸 그렇게 반대했는데 대부분 외고나 사립형 자립회에 가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이거 언행 일치가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앞뒤가 다른 거죠. 이런 가짜들에 의한 전북이 종결되고 새로운 걸 가려면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되고, 다음 단계는 정치활동 자유를 대대적으로 보장하는 정당법 개혁을 통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없는 정당한테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절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 민주주의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전주방송 종국 페트롤 전북 멍석 토론 전북 정치 안녕하십니까 라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현장 토론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페트롤 전북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